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0 총선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인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선대위원장은 외부 일정 없이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전략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접경 지역이 있는 경기 북부를 찾아 안보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22대 총선의 지역구 경쟁률이 2.75대 1로 39년 만에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하면서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가장 긴 51.7cm로 정해졌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 테러가 발생해 현재까지 115명이 숨졌습니다. 이슬람 극단 세력 IS는 테러 직후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음주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3번째 시즌을 맞은 프로야구가 2년 연속 전구장 매진으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류현진이 돌아온 한화와 디펜딩 챔피언 LG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잠실을 비롯해 5개 구장에 10만 관중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0 총선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닷새 뒤에 시작되지만 대진표가 확정된 만큼 정치권은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해 지역 곳곳을 누볐습니다. 18일 뒤면 유권자들이 거대 야당을 심판했는지 아니면 정부 여당 심판에 나섰는지 판가름 납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어떻게 반전시키느냐입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공식 일정도 잡지 않고 당 차원의 수도권 승리 전략을 고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첫 소식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의 만남으로 이른바 윤한 갈등은 다시 한번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황상무 수석의 사태와 이종섭 대사의 귀국을 결국 요청했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관건은 그동안의 악재로 돌아선 여론을 돌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낮은 대통령 지지율과 물가 문제, 의대 정원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후보들은 각계 전투로 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수서 광주 복선 전철 신속하게 착공하고 야탑 도촌 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시키겠습니다.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파격적인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서울 내부를 순환하는 급행 철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반전시킬 당 차원의 이렇다 할 전략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 일정을 비운 한동훈 위원장은 남은 총선 기간 필승 전략 방안을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수도권에 출마한 한 후보는 대구나 충청 등 지방을 갈 때가 아니라며 의료 대란을 수습하는 등 정부 여당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 더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임명된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과 함께 투톱 전략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의정부와 파주 등 접경 지역에서는 전쟁 나도 이상할 게 없게 만들었다며 안보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또 마트와 전통시장에서는 민생 이슈를 공략하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포천의 한 대형마트에 들어섭니다. 진열대의 물건을 살피며 물가를 확인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을 부각합니다. 이게 얼마예요? 390원 아니에요? 포천 시내로 나와 본격적인 유세전에 나선 이 대표는 접경 지역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안보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 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 집단에게 다시 이 나라 운명을 맡길 겁니까? 이럴 때일수록 평화 세력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포천에 이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를 거둔 의정부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의 성원 속에 정권 심판을 더욱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파주와 김포 등 경기 북부 전역을 훑은 이 대표는 내일은 서울 주요 지역구를 찾아 수도권 표심 다지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조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극단주의 세력의 대한민국 장악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죠. 조 대표는 수사받을 준비나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통진당 후예와 조국 등 극단주의 세력의 대한민국 장악 시도를 막는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들이 주류에 진입하면 상식에 기반한 민주주의나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총선 상황에 대해 여전히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라는 마음이라며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국혁신당 비방에 헛힘을 쓰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나 하기를 바란다고 맞섰습니다. 집단이 누구인가를 국민 여러분께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27개의 그렇게 긴 번호를 설정한 이유는 숨기고 싶은 것이 그 휴대전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일부 동조가 예상되고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권의 분열을 기대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총선이 18일 남은 지금 총선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국회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권의 갈등이 봉합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위기론 실제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논란,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죠. 여기에서 촉발된 위기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서울권 선거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수도권 유권자 마음이 호의적이지 않고 냉랭한 분위기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고, 서울 지역 한 후보는 이른바 범야권의 200석 예측이 실제 현상인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론조사 한번 보죠.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론이냐 정부 견제론이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지원론 36%, 견제론 51%로 응답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게 눈에 띕니다. 예, 최 기자가 현장에 지역구 자주 가니까 실제 민바닥 민심도 여기에 좀 부합을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여당 강세 지역인 PK에서도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제외하곤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된 부산 연제에서 여권 후보가 고전하고 있고 낙동강벨트 곳곳에서 열세인 상황입니다. 예, 이 얘기는 민주당이 좋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목표 의석을 묻는 질문에 초반보다 조금 좋아진 건 사실이라며 긍정적인 현 상황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 지형 자체가 팽팽한 50대 50이라고 톤다운했지만 당내에선 연일 과도한 목표 의석수에 대해 입단속에 나서는 걸 보면 좋아진 분위기에 대한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현재 시점에서의 판세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을 뭐라고 봐야 돼요?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이제 선거 임박하면서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용산발 리스크가 이 촉매제로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제3지대 중 유일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 현상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권 심판에 그치지 않고 반윤 정서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거가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아직 그렇게 보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은 유난히 예측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슈가 쏟아질 때마다 판세가 출렁거렸고요. 황상무 수석 사태와 이종섭 장관 귀국으로 여당이 수습에 나선 이후 민주당 조수진 변호사의 과거 성범죄자에 대한 부적절한 변론이 논란을 키우면서 민심은 즉각 반응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 MBN과 AIN, DDP가 구축한 총선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이종섭 장관의 귀국 전후를 기점으로 양당에 대한 긍정, 부정 추이가 여당에 유리하게 전환된 걸로 보입니다. 예. 정책이 실종된 만큼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 상황, 의대 정원, 막말 등이 막판 변수로 꼽을 수 있는데 여야 어느 편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총선 투표장에 가면 받게 될 투표용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비례후보 등록을 한 정당이 38개에 달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51.7cm로 역대 가장 깁니다. 반면 지역구 경쟁률은 2.75대 1로 집계되면서 39년 만에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은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를 받게 됐습니다. 길이만 51.7cm.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면서 35개 정당이 참여했던 지난 21대 총선 투표용지보다 3.6cm가 더 길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분류기가 처리할 수 있는 길이를 넘기면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50cm, 60cm대는 무슨 난수표도 아니고 이런 투표용지를 받아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선 총 254개 지역구에 699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경쟁률은 2.75대 1을 기록했습니다. 1985년 치러진 12대 총선 2.4대 1 경쟁률 이후 39년 만에 최저 경쟁률입니다.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 후보가 가장 많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으로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순이었습니다.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선거구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민주당 곽상원 후보,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등 7명이 등록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가 차지했습니다. 지역구 후보자 성별은 85.8%가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56.8세로 21대 총선보다 2살 더 높아졌습니다. 전국 최연소 후보는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28살 우서영 민주당 후보, 최고령 후보는 경북 경주에 출마한 85살 김일윤 무소속 후보입니다. 지역구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27억 7,704만 원으로 LED 조명업체 대표인 김복덕 국민의힘 경기 부천갑 후보가 1,446억 6,768만 원의 재산을 등록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치고 최고 자산가로 꼽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야 대표들이 이제 현장 유세를 다니는데 좀 발언들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발언들인가요? 네, 아무래도 미리 써놓은 글을 보고 읽는 것보다는 즉흥해서 연설하는 게 현장 반응 훨씬 좋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사실상 같은 얘기를 장소를 바꿔가며 연설을 하는데 같은 내용이어도 표현 방식은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 중 어제 주목받았던 부분 먼저 보시겠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쎄쎄는 고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지금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대만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왜 남의 나라 문제에 끼어드느냐,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놓고 이 대표와 싸우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장면을 소환했습니다.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당시 싱 대사는 약 15분간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고 이 대표는 듣기만 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국제정세 이해도 외교의 균형도 없이 중국에 굴종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양안 관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입니까?
저희는 우리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으로도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네, 또 역공에도 나섰는데요. 이번 총선 제2의 건국전쟁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입니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종북, 중국 4대주의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안 기자, 또요. 후보 등록까지 이제 끝났으니까 총선 경쟁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후보 검증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변호사 출신 후보들의 과거 변호 이력이 주요 검증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조수진 후보가 과거 변호 이력 논란으로 결국 낙마하기도 했죠. 이번엔 민주당 영입인재 7호이자 울산 남구갑에 출마한 전운수 후보가 기초생활수급자 성폭행범을 변호한 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 지원 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인권 보호라는 본인의 이 말과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으면 처리해야만 하는 고용 변호사였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영입인재 공지연 변호사도 거론했습니다. 공 변호사도 친족 강간 사건 수임 논란을 빚었지만 영입 철회되지 않았는데 이런 현실을 감안한 거란 주장입니다. 자신의 변호 이력에 대한 비판을 네거티브로 규정하면서 험지에서 네거티브라는 걸 받아보니 오히려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서 감개무량하다고도 했습니다. 예, 가해자도 물론 변호받을 권리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 판단,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이번에 총선에 등록한 후보자들 직업 살펴보니 변호사가 76명이나 되더라고요. 당분간은 국회 기자들이 과거 판결문을 살피는 일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오늘 러시아에서 대형 테러가 났습니다. 모스크바의 대형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이 발생해 사망자가 지금까지 115명으로 실시간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IS가 자신들이 벌였다고 밝혔는데 먼저 신용수 기자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난데없이 울린 총성에 공연장이 함성 소리 대신 비명 소리로 가득 찹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장기한 3명이 공연장에 침입했고 총격 직후엔 대형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Видел, как террористы зашли, начали расстреливать всех, кинули в итоге молотов, все подожглось. 6,000명을 수용하는 공연장엔 록밴드 공연이 예정돼 있어 많은 관객들이 모였던 탓에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상자 중엔 어린아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Кроме того, следователи изымают с места преступления оружие, которо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сматриваются, назначены уже и оперативно начали проводиться по оружию. 러시아 당국은 차량 추격전 끝에 직접 가담자 4명을 포함한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연루 징후는 없다면서 이달 초 모스크바에 대형 모임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정보를 입수해 러시아에도 사전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네, 미국이 이번 테러를 사전에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제부 이교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러시아 측에도 전달이 됐던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일 주러 미국 대사관은 극단주의자들이 모스크바에서 콘서트와 같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표적으로 삼을 계획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콘서트장 등을 언급하면서 오늘 테러와 상당히 유사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Я не могу разглядеть подробно. Я вижу, что это человек в автомате в каком-то коричневом обмундировании, что-то такое, я не знаю. 방탄조끼까지 챙겨 입은 테러범들은 자동소총뿐만 아니라 수류탄과 쏘이탄도 사용했거든요. 완전 무장 상태라는 건데 오랜 시간 계획된 테러였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사흘 전인 19일 미국 대사관의 경고가 우리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명백한 협박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테러는 IS가 벌였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아니고요. IS가 러시아를 공격한 배경이 뭘까요?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하면서도 테러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정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러시아가 2015년 시리아에서 정부군과 손잡고 내전에 개입했는데 당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IS를 경멸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게 배경이 됐을 수 있고요. 또 가깝게는 이번 달 3일에 러시아 당국이 연방 소속 자치공화국에서 작전을 벌여 IS 소속으로 의심되는 6명을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S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테러를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테러범 4명 등 모두 11명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러시아 당국은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테러가 우리와는 무관하다며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러가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선에 성공한 직후입니다. 러시아 당국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푸틴이 현대판 차르에 오른 지 며칠 만에 사실상 러시아의 심장부가 뚫린 테러에 노출된 셈인데요. 공격 직후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테러의 배후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파괴할 것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테러의 배후가 규명되면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강하게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당국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일단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 이규옥 기자였습니다. 네, 영국의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암에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2달 전 모습을 감춘 뒤 건강 이상설이 돌았는데 사실로 확인된 거죠. 앞서 시아버지인 찰스 3세 국왕도 암투병을 밝혔는데 이제 며느리인 케이트까지 영국 왕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이 담담한 표정으로 암투병 사실을 고백합니다. 왕세자빈은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월 복부 수술을 받다 암을 발견해 화학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t was thought that my condition was non-cancerous. The surgery was successful. However, tests after the operation found cancer had been present. 지난 석 달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던 왕세자빈을 두고 위독설 등 각종 루머가 불거졌는데 이를 잠재우고 사안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I think this is a direct response and reaction to the social media fervor over what she's been dealing with and all the speculation and not. 찰스 3세 국왕에 이어 갑작스런 왕세자빈의 암투병 소식에 영국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각국 정치인뿐 아니라 불화설이 있던 시동생 해리 왕자 부부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hey seem to be under the cosh for a while, but I hope she recovers and also the king as well. I hope he recovers. 켄싱턴 궁은 왕세자빈의 복귀 여부와 시기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를 예정이라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왕세자빈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프로야구가 전구장 매진을 기록하면서 개막했습니다. 날씨도 야구 보기에 딱 좋았고요. 전국 구장에 10만 관중이 꽉꽉 들어찼다고 합니다. 돌아온 류현진도 등판했고요. 시작부터 흥행이 예고된 야구장 모습을 신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류현진이 돌아온 한화와 디펜딩 챔피언 LG의 빅매치가 펼쳐진 서울 잠실야구장. 일찍부터 야구장 앞은 팬들로 가득 찼고 현장 판매 입장권 500여 장은 12분 만에 동났습니다. LG 우승했을 때 너무 감동했었고 올해도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만나도 LG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화이팅! 날씨도 너무 좋고 온 가족 이렇게 또 야구장 와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꼭 이길 것 같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잠실벌을 가득 메운 24,000명의 야구팬 앞에서 양팀은 뜨거운 승부를 펼쳤습니다. 열띠 남성과 함께 12년 만에 KBO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1회를 공 9개로 막으며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볼넷 3개를 허용한 제구난조와 아쉬운 수비가 겹치며 복귀승 신고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LG는 새로운 외국인 투수 엔스의 호투와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한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홈팬들 앞 신바람을 냈습니다. 광주에선 홈팀 기아가 키움을 꺾으며 이범호 감독이 데뷔승을 챙겼고 수원에선 삼성이 연장 혈투 끝에 KT를 잡았습니다. 야구에 목말랐던 10만 관중 앞에서 힘차게 봄을 알린 프로야구는 8개월간 각본 없는 드라마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충남 천안의 고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던 17살 고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한 속도 50km인 구간에서 음주 차량의 속도는 130km. 경찰은 30대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한 남학생이 가방을 메고 길을 건너려 달려갑니다. 그 순간 맹렬한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순식간에 학생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충남 천안의 한 삼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17살 고등학생이 치여 숨졌습니다. 야자 끝나고 오는 거 같아요. 사고가 난 이곳은 제한속도 50km 구간이지만 당시 A씨는 시속 약 130km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학생을 치고 난 뒤에도 1.8km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시고 천안까지 약 23km를 운전했는데 같은 날 A씨가 다른 차량들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했다는 신고도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혜입니다. 마약 투약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해당 경찰은 마약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합니다. 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입니다. 수사 내용 유출 인정하십니까? 해당 경찰관은 마약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 고 이성균 씨의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어떻게 보고서를 입수해 유출했는지, 그리고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경기 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문화예술계와 법조계에선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유출 시기 등을 고려하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지위에 있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찰 관계자가 관여한 것으로 경찰은 수사 보고서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세세한 진술까지 유출된 경위도 조사 중이어서 입건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비가 그치고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20도를 넘겼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 속에 활짝 핀 봄꽃을 보려는 나들이객들이 많았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주요 관광지들을 돌아봤습니다. 봄의 전령사 노란 개나리가 산을 물들였습니다. 시민들은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며 개나리를 배경 삼아 사진을 담아봅니다. 비 와서 살짝 걱정했는데 그래도 나오니까 날씨 좋고 날 맑은 것 같아서 개나리 축제 잘 왔다고 생각 드네요. 개나리가 많이 펴서 예쁘고 기분이 좋았어요.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윷놀이 던지기도 하고.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응봉산은 개나리를 보려는 시민들로 온종일 붐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은 18도를 기록했고 대구는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북적였습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휴식을 취해보고 아이들은 신나게 비눗방울을 날려봅니다. 완연하게 이제 봄이 와가지고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며 고온 현상이 절정을 보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제과점보다 싸고 맛도 과거보다 다양해지면서 빵을 사려는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예 유명 베이커리와 협업까지 하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빵을 즐겨 먹는 송하윤 씨는 자주 찾던 가게의 빵 가격이 최근 크게 오르면서 지갑 열기가 고민됩니다. 대신 찾은 건 편의점 빵입니다. 다른 빵집에 비해서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저렴한 편이고 좀 선택의 폭도 많이 넓어져서 즐겨 찾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각사를 대표하는 일명 시그니처 빵까지 생산하며 빵 경쟁에 나섰습니다. 지금 제디 냉각타워에서는 갓 구워진 빵을 시키고 있는데요. 하루에만 약 9만 개의 크림빵이 만들어져 전국 편의점으로 배달됩니다. 출시 2년 만에 누적 판매량 5천만 개를 돌파한 이 빵은 매달 새로운 맛을 내놓는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크림을 아끼지 않고 가득 넣어서 맛을 풍부하게 한 점이 또 다른 편의점 역시 새로운 빵을 속속 출시하고 1+1 행사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고급 베이커리와 협업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 편의점 채널 특성상 이제 가격 민감도를 고려를 해서 빵과 함께 먹을 음료를 팔면 객단가도 높아져 업계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물가 시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는 편의점 빵을 찾는 발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초고층 빌딩을 냉난방하려면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쓰일 텐데요. 이를 흘러가는 한강물이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청소도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친환경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 옆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바다로 갈 이 한강을 잘 이용하면 에너지를 아끼며 냉방과 난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제 뒤로 보이는 555m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지하 6층. 거대한 파이프 속으로 한강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기온보다 높은 겨울엔 수온을 이용해 건물을 따뜻하게 하고 여름엔 기온보다 차가운 물로 냉방을 하는 겁니다. 하루 5만 톤의 물로 전체 냉난방의 10%를 충당하는데 사용한 물은 다시 상수도로 보냅니다. 연간 2,30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소나무 35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등 지하시설을 유지하며 흘러나오는 유출지하수도 냉난방에 쓰입니다. 특히 지하수는 1년 내내 온도가 15도 내외로 유지돼 작은 에너지만 써도 건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LNG보다 한 2분의 1 정도, 그리고 전기 보일러 이런 것보다는 4분의 1 정도밖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사용했을 때 2,000원 낼 거를 1,000원 정도 내시게 되고 유출수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시흥시는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해 연간 수도요금을 2억 원이나 아꼈습니다. 공원 유지용수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도로 사수용수나 이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할 수 있는 청소용수 등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1억 4천만 톤이나 되는 유출지하수 대부분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아 활용해도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들어가 있지를 않다 보니까 이걸 유출지하수를 그냥 버렸어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온실가스 감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소중한 에너지인 물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조치로 통신사를 옮기면 준다던 지원금이 겨우 10만 원대에 그치자 큰 논란이 일었죠. 이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사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협조를 당부하니 지원금이 하루 만에 3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한 휴대전화 대리점, 통신사를 바꾸면 지원금을 준다고 써 붙였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번호 이동 전환 지원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최대 13만 원에 그쳤던 것이 최대 33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SK텔레콤은 지원금을 받으면 무료로 살 수 있는 공짜 폰도 3종으로 늘렸습니다. 핸드폰이 1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비싼데 34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시면 충분히 바꿀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을 불러 협조를 요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갤럭시 S24 등 최신형 스마트폰은 찔끔 지원에 그친 데다 30만 원대 지원금을 받으려면 10만 원이 넘는 고가 요금제를 6개월간 써야 해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매달 10만 원이 넘는 요금제를 내면서까지는 핸드폰을 바꿀 것 같진 않거든요. 유명무실 논란이 일었던 전환지원금 제도가 이번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즉시 휴전 결의안을 냈습니다만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로 부결됐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미국의 반대에도 가자 지구 라파 지역 공격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입장을 바꿔 제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not been adopted. 결의안에는 15개국 이사국 가운데 11개국이 찬석표를 던졌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美方草案反而为停火设置前提，这无异于为继续杀戮开了绿灯，是不可接受的。 미국은 앞서 가자지구 민간인을 보호하고 구호 지원을 위해 즉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Russia and China refuses to condemn Hamas for burning people alive, for gunning down innocent civilians at a concert, for raping women and girls, for taking hundreds of people hostage.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의 지상전 개입을 두고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지지가 없어도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민간인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인구 절반인 111만 명이 기아 상황에 놓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현재까지 3만 2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기가 한 달 이상 앞서가며 날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한낮에 25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돌았고요. 서울도 18.2도까지 올랐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한편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남해안으로도 확대되겠고 내일까지 제주에 10에서 60mm, 남해안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4도, 서울은 8도로 출발해서 한낮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19도, 대구는 1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지만 평년보단 높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글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굴의 화엄사에 홍매화가 피면 봄이 온 거라지요. 오래 기다린 봄날 영상 속으로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